최경영의 최강 시사. 네, 세계 4대 강대국들 사이에 위치한 지정학적 상황에 놓여 있는 대한민국으로서는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를 공유하는 서방 세력의 대표 국가들 중 하나인 일본국과의 관계가 훼손되고, 이는 결국 한미 동맹으로 우리의 안보와 직결되어 있는 미 합중국과의 관계 훼손으로까지 이어져서 헌법상의 안전보장을 훼손하고 사법신뢰의 추락으로 헌법상의 질서 유지를 침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대한민국으로서는 모든 사안에서 승소하여도 얻는 것이 없거나 승소하여도 국제관계의 경색으로 손해인 반면, 한 사안이라도 패소하면 국경 및 국익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것이 명백하다. 일제강제징용 피해자 85인이 낸 일본 미쯔비시 중공업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시켰던 서울중앙지법 김양호 부장판사의 판결 논리 중 일부인데요. 어디서 많이 들어봤습니다, 이런 말들. 한국의 우파 신문사들 사설에서 많이 나왔던 논리입니다. 특히 2019년 일본이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할 때도 이런 논리가 등장했죠. 거대한 미국 밑에 일본 밑에 한국. 그래서 한국은 절대 꼼짝 못하니까 절대 대들면 안 된다는 이런 열등감 뒤섞인 편견 같은 것 말입니다. 판사님, 정파적 신문사들의 사설에나 등장할 만한 주장이 사실과 법리로 들어차야 할 판결문에 이렇게 잔뜩 있는 건 사법부의 품격에 치명적 손상을 입히는 건 아닐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6월 9일 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송 최경영의 최강시사 출발합니다. 저는 KBS 최경영 기자고요. 최경영의 최강시사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 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들은 샵 9730 무료인 콩 어플 또는 유튜브에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부에서는 최근 법원의 강제동원 피해자 손배소송에 대한 각하 판결, 여러 측면에서 이례적이고 이상한 판결이라는 지적 많은데요. 즉각 항소 입장을 밝힌 강제징용 피해자 측의 강길 변호사 만나보고요. 2부에서는 권익위 조사 결과 불법 부동산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부동산 투기 의혹 받고 있는 12명 의원 전원에게 탈당 공고 조치 나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한병도 원내 수석 부대표 연결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가장 뜨거운 뉴스 언박싱. 네, 뉴스 언박싱 시작합니다. 민동기 기자, 김민아 시사평론가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제가 이 오픈에서 쭉 읽어드렸는데 이해가 가세요, 이게?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잘 예.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판결문에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될까요? 그 이제 그런 내용을 굳이 집어넣은 거는 그 이제 소를 제기하신 분들의 논리에 대해서 그것을 이제 기각 논리를 지금 쓰면서 각하 논리를 쓰면서 이제 네. 그거에 대한 자기 근거를 이제 쭉 서술한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서술한 내용에 역사의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 보이는 그런 내용들로 서술이 된 건 사실은 드라이하게, 예를 들면은 이 소를 제기하신 분들 측에서 주장하는 그러한 이제 어떤 충분한 어떤 배상이나 이런 것도 되지 않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드라이하게 그냥 이렇게 그것은 이유가 없다 뭐 이렇게만 서술했어도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넘어갈 수 있는 문제였는데, 그럼 그 다음 문제인 법리를 따진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미 이 부분에서 이제 이런 이제 서술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법리의 문제를 사실은 우리가 따져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막 반일 판사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이제 이상하게 돼버린 사실이 있거든요. 사실 괜히 왜 저런 표현을 써서 더 왜 이 논의를 생산적으로 만들지 않게 했는지 전 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본인도 그런 측면을 알았던 것 같아요. 원래 이 일정을 당겼거든요. 당겼기 때문에 강제징용 피해자분들 가운데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분들은 아예 그 재판에 참석을 하지도 못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반발 등을 우려해서 갑자기 일정을 당긴 것 아니냐, 뭐 이런 지금 의혹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판결문에 이런 반일 판사라고 그러는데 친일 판사죠. 네, 지금 딱 개념이 헷갈리고 있네요. 지금. 네.
예. 청취자 이광준님, 유신 때나 나올 만한 판결문이 지금 등장하다니 개탄스럽습니다. 이런 말씀하셨고요. 참 이게 그 전문가들도 네. 언론의 영향을 받습니다. 네. 예, 그거는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된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법리로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청취자 888님 사법부는 어느 나라 기관인 건지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예, 민주당 부동산 투기 의혹 의원들에게 탈당 권유했습니다. 예. 10명에게 자진 탈당을 권고를 했고요. 예. 비례대표인 윤미향 양이원영 의원에게는 출당 조처를 내렸습니다. 아, 출당을 했군요. 예, 출당을 시켰군요. 네, 일단 해당 의원들의 위법 여부가 수사기관을 통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선제적 조치를 좀 취한 건데요. 예. 일단 뭐 내로남불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예. 민주당이 그 해당 의원들의 실명과 혐의도 공개를 했는데 부동산 명의 신탁 의혹을 받은 의원은 김주영, 김회재, 문진석, 윤미향 의원이고 예.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을 받은 의원은 김한정, 서영석, 임종성 의원입니다. 그리고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은 의원은 우상호, 양이원영, 오형훈, 윤재갑, 김수홍 의원인데 민주당은 의혹이 해소되는 대로 해당 의원들을 복당시킬 계획이라고 밝혔고요. 예. 출당 대신 자진 탈당을 권고한 것도 이 의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출당 조치가 된 사람들은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탈당을 하면 이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출당 조치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지금 혐의의 내용들이 지금 보면은 뭐 부동산 명예신탁, 그다음에 업무상 비밀 이용, 농지법 위반 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그냥 혐의의 내용을 판단을 했을 때 예. 업무상 비밀 이용 이게 뭐 예를 들면은 내용이 만약에 맞다면 그거는 가장 예. 심각한 문제일 그렇죠. 것 같고 그다음에 명의신탁의 부동산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이것은 어쨌든 국회의원들은 재산 신고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도 국회의원이 만약에 이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것도 예. 이제 사실은 큰 문제일 수가 있고 예. 농지법 위반 의혹도 이게 이 경우에는 투기와 연관된 이런 농지법 위반 의혹이라고 하면 큰 문제인데 예. 사실 농지법 위반 사례들을 보면은 뭐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사실 이 농지법 위반 의혹 중에는 좀 애매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더불어민주당의 대응에 사실 주목이 되는 것은 이게 각 의원들이 우리가 뭐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예. 다 각자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막 소명을 막 하고 있어요, 나름대로. 근데 이 소명을 당 지도부나 이런 차원에서 뭐 이렇게 뭐 일단 소명을 받아보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처분을 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일단 다 탈당을 하시라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수사를 받고 나서 거기서 이제 좀 의혹이 해소가 되면 돌아와라 이렇게 반응한 것이기 때문에 예. 상당히 좀 파격적인 조치를 하려고 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강경한 조치를 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이 이렇게 강경한 조치를 하면 국민의힘이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곤혹스러워지는 거 아니에요? 매우 곤혹스러워지게 될 것 같은데요. 예. 일단 국민의힘은 그 소속 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감사원에 의뢰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예. 이게 약간 문제가 있는 게 감사원이 의원들을 조사할 권한이 지금 명확하지 않거든요. 아, 감사원이. 네. 예. 그래서 시간 끌기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도 나오고 있고요. 국민의힘이 지금 구체적인 조사 의뢰 시점은 못 받지 않았습니다만 어찌됐든 예. 6월 11일 전당대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 전당대회에서 새 대표가 이제 선출이 되는데 예. 시점상 그 새 대표의 아마 첫 번째 해결 과제가 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굉장히 간단치 않을 것으로 일단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국민의힘이 스스로 이제 야권으로 들어와서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던 대선 분이잖아요. 후보군 중에 한 명이라는 그런 취지의 전당대 발언도 과정에서 계속 거론하고 있죠. 예, 여러 얘기를 하고 있죠. 대권 주자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최재형 감사원장도 우리 당의 이제 유력한 후보이다. 정작 본인은 지금 명시적으로 어떠한 의사를 표명한 것도 없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사실은 이제 조금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감사원장은 정말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되는 그런 자리인데 진짜 어폐가 있는 게요. 예.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민주당 출신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기 조사를 믿을 수가 없다라고 국민의힘이 주장을 해왔거든요. 예. 근데 지금 감사원 쪽으로 맡기겠다고 하는 거는 이것도 좀 어폐가 있는 거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지금 전당대회 과정에서 대권 후보로 언급을 하고 있는 분인데 그러면서 여기에 맡기겠다라고 하는 것도
좀 어폐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다 감사원은 사실 제가 상식적으로 감사원이 국회의원들의 직무감찰을 했었던 적이 있나요? 한국 헌정사에? 제가 봤을 때 대상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법이 그렇게 안 돼 있을 텐데 행정부 소속 공무원들만 하도록 돼 있을 텐데. 그래서 그 부분이 명확하지 예. 않아 가지고요. 감사원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언론에 인용되는 예. 이 감사원 관계자의 발언을 보면 지금 이제 법 규정상 국회에 소속돼 있는 이런 공무원 이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이 감사 권한이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정리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약간 난감해지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정치적 맥락도 있고 최재형 감사원장을 그렇게 계속 대권자로 거론해 왔기 때문에 감사원이 이제 규정에 따라서 감사할 권한이 없다고 할 때는 그럼 그 다음에 뭐라고 할 것인가 이게 좀 궁한 부분이 있고 이러한 국민의힘은 권익위를 못 믿는다는 입장인데 그렇죠. 못 믿으면 더 엄정하게 할 거라는 이야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규정상 감사원이 손을 예. 못 댄다고 하면 예. 그러면 그거를 국민의힘은 모르고서 이렇게 주장을 한 것인지 아니면 알면서도 주장을 한 것인지 그렇죠. 이게 좀 의문이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시간 끌기용 이러한 주장 아니냐라고 지금 논평을 내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이게 당장 만약에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끝나고 나면 당장 국회에서 처리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가 국민의힘의 뭐 정찬민 의원이 지금 이제 뭐 투기 의혹과 관련된 그렇죠. 뇌물수 뭐 이런 것 때문에 사전 영장 청구 뭐 이런 것이 됐다고 이제 하는 뉴스가 있는 건데. 그렇죠. 이미 네. 보도가 나왔었죠. 그건. 사실 예. 이 체포동의안 처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오히려 거기서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그러네. 예. 사실은 좀 난감한 국면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거고요.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서는 이미 뭐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몇 건 나왔던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사실 이게 이제 국민의힘의 좀 곤란한 요인이라면 여당 입장에서는 지금 어쨌든 이렇게 좀 파격적인 조치를 취한 거에 대해서 각각의 어떤 의원들 중에는 반발하고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아예 지금 탈당 권유를 했는데 탈당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당내 반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스무스하게 넘어갈 거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냥 언론 표현 중에 재밌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소속 의원들이 만약에 이게 탈당 권유를 다 하게 돼서 탈당을 하게 되면 무소속 의원들이 거의 이제 20명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미 무소속인 분들 합해가지고 예. 이분들이 향후에 이제 여당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따로 교섭단체를 꾸릴 수 있는 정도까지 된 거 아니냐 뭐 이렇게도 얘기도 나와서 네, 상당히 지금 재미있는 국면으로 갈 것 같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예. 뭐 교섭단체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뭐 어떤 연대 이런 모임은 꾸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이후에 대선의 향배에 따라서 나뉠 것 같아요. 한 몇 개월 동안은 그냥 잠잠히 있겠죠. 그런 상황에서 그대로 있다가 대선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그것도 정치권의 판도가 약간 바뀔 수 있는 우연치 않게 네. 그렇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검찰 조직 개편 관련해서 대검이 상당히 반발하고 있죠. 법무부 검찰 조직 개편안에 공개적으로 대검이 반대를 했거든요. 예. 어제 입장문을 냈는데요. 일단 그 조직 개편안을 두고 법무부와 검찰 갈등이 다시 불거지는 그런 양상입니다. 첫 번째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고 대검이 주장을 했고 예. 두 번째는 그동안 공들여왔던 형사부의 전문화 방향과도 이 법무부 직제 개편안은 배치가 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의 승인이 있을 때만 일선 검찰청 형사부의 직접 수사를 허용하는 방안 자체가 굉장히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킨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박범계 장관이 예. 반응이 좀 뭐랄까요 의미심장한데 예. 대검의 입장이 상당히 세더구만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 법리에 예. 대한 견해차가 있는 것 같은데 당장은 뭐 반응하기는 그렇고 이렇게 예. 하고 그냥 기자들 질문에 넘어갔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과거에 이제 작년과 같은 상황에서는 바로 이제 반박이 나오고 이렇게 충돌하는 그렇죠. 길로 갔을 것 같은데 예. 일단은 그렇지는 않다는 점에서 법무부 장관도 그렇고 검찰총장도 그렇고 서로 이제 좀 뭐랄까요 수위 조절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그리고 지금 검찰 측의 주장이라는 게 검찰 쪽의 주장이라는 게 아예 뭐 완전히 뭐 이렇게 검찰 이유가 조직 논리로만 똘똘 뭉친 거는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유가 그렇죠? 뭐 없어 보이지는 예. 않는 게 예. 심지어 이제 언론 보도를 보면은 심지어 내부에서 친정권 검사다 막 이렇게 손가락질했던 그런 사람들이 대검 부장들인데 예. 그 사람들도 사실은 의견 일치를 봤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건 좀 너무한 것 같다는 점에서. 예. 그래서 사실은 이런 이견이 있으면 법무부와 검찰 이견이 있으면 그걸 어떻게 풀어가는
풀느냐가 사실은 이제 핵심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앞으로 풀어가는 방향으로 가야 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 일각에서는 그런 의심도 있습니다. 이게 김호수 검찰총장이 실제로 이제 어떤 좀 법무부와 좀 자기가 여러 가지로 이제 좀 어려운 입지 속에 있는데 예. 그것에 대해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검찰의 입장을 주장하는 거냐 아니면 법무부하고 일종의 약속 대련을 하는 거냐 뭐 언론에서는 이런 시각으로도 보고 있는데 약속 대련은 뭐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뭐 그런 식인 거죠. 네. 이게 지난번에 이제 이른바 박범계 장관이 탕평 인사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 검찰 인사를 하려고 했지만 그게 언론의 평가는 뭐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아니었습니까? 네. 근데 그때도 김호수 검찰총장은 처음에는 좀 대립하는 모습을 좀 보이다가 나중에 가서는 나의 의견도 많이 반영됐다 이러고 사실은 갈등을 그냥 정리를 해버렸거든요. 네. 그런 점을 가지고 또 이제 그렇게 보는 건데 그런 식으로만 볼 게 아니라 갈등이 있는 건 뭐 언제나 그렇죠. 부처 간에 조직 간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걸 푸는 방법이 뭐냐에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의 중립성, 독립성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검사들 이야기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예. 김호수 총장 입장에서만 예. 보면 지금 이렇게 박범계 장관하고 대립각을 형성하고 있는 것 자체가요. 손해보는 일은 아닙니다. 예. 어찌됐든 검찰총장으로서 리더십 회복하는 데 있어서 이게 장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곧 중간간부 인사도 앞두고 있거든요. 예. 이 중간간부 때 본인의 의견을 좀 반영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정말 흥행이 대단합니다. 역대 최고 투표율이네요. 그러니까 예. 모바일 투표가 7일, 8일 이틀간 진행이 됐는데요. 투표율이 36.16%로 마감이 됐습니다. 최근 10년간 최고치인 2014년 투표율이 31.7%거든요. 예. 근데 일단 모바일 투표에서 이걸 넘어섰고요. 오늘하고 내일 진행하는 선거인단 대상 ARS 투표까지 합산을 하게 되면 이제 투표율이 더 높아지게 되는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최종 투표율이 50% 전후를 기록을 할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대 양당에서 당원 대상으로 뭔가 투표를 시켰는데 50% 투표를 넘긴다는 것은 사실 뭐 대단한 열기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대단한 열기라는 것은 어느 하나의 후보의 선정과 그 후보를 향한 이런 뭐 열광적인 지지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한 열광적 지지에 더해서 조직동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최대치가 될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엄청나게 치열한 상황인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뭐 이렇게 뭐 방송이라고 하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국민의힘에 있으신 분들하고도 가끔 이제 물어보기도 하고 하는데 예. 대개 이제 나오는 반응들이 그런 것 같아요. 이준석 후보가 승리할 가능성이 큰 건 사실이나 여전히 뚜껑은 열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자신들이 이제 접하는 어떤 과거의 이제 당원들의 어떤 기류나 이런 것들이 뭐 그렇게까지 일방적으로 이준석 후보한테 유리한 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높은 투표율이라는 게 반드시 100% 100이면 100만큼 이준석 후보한테만 유리한 것은 아니다라는 점도 같이 봐야 되겠습니다. 실제로 해석이 다릅니다. 이준석 후보는 변화를 갈망하는 당원들이 대거 나온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 예. 나경원 주호영 후보는 안정을 바라는 기존 당원들이 지금 막판 결집에 나섰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둘 다인 것 같아요. 둘 예. 다. 예. 근데 언론에 이렇게 주목을 받고 실제로 분위기도 이렇게 많이 띄어져 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국민의힘 당원들 입장에서는 이제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이렇게 되게 된 것들 그리고 이제 세대 교체가 만약에 된다면 이런 모든 것들이 민주당한테 주는 시그널은 굉장히 민주당이 궁지에 몰릴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전당대회 이후에 또 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민주당이 예. 이번에 부동산과 관련해서 강경한 조치를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게 국민의힘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지금. 그렇죠. 서로 이제 일종의 혁신 경쟁, 변화의 경쟁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건데 예. 다만 국민의힘에 희망만 있느냐 하면 약간 불안 요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결국 정권 교체를 하려면 차기 대권 주자에 대한 어떤 그러한 확고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예. 사실은 그게 지금까지는 윤석열 전 총장의 이런 뭐 바람 이런 거에 좀 의존해 왔는데 요즘 제가 볼 때는 좀 불안한 것 같거든요. 여러모로. 그래서 이런 부분을 또 어떻게 잘 타고 넘어갈 수 있을 것이냐가 사실은 이 전당대회 이후에 생기는 리더십이 뭐냐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는데 이준석 리더십으로 할 수 있다는 거를 새로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그게 상당한 또 국민의힘의 과제일 것 같습니다. 뉴스 언박싱 민동기 기자 김민아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40분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은 맑은 가운데 기온이 30도를 훌쩍 넘겠습니다. 대전과 전주 33도, 서울과 세종, 광주, 대구 등도 32도의 높은 기온이 예상됩니다. 이렇게 한낮 열기 때문에 강원 산지나 전라북도 북동부 지역의 경우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나가겠고 제주도 지방은 고기압 가장자리에서 오후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20.9도, 습도는 73%입니다. 날씨 정보 윤지수입니다. 다음은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공인혜 씨입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서해안을 따라 안개가 짙어서 전조등 잘 활용하셔서 이동하셔야겠는데요. 현재 수도권 상습 정체 구간 중심으로 차가 많이 늘었습니다. 먼저 영동선 강릉 쪽 용인에서 양지 터널까지 정체 가장 길어져 있는데 이 사이 용인 휴게소 부근 갓길에선 사고 수습 중입니다. 살펴 지나시고요. 서울 시내도 공항 쪽 올림픽대로 화물차 사고가 있던 구리 암사대교부터 영동대교까지 출근 정체 이어집니다. 반대 잠실 쪽 도로가 시작되는 행주대교부터 노량진 수산시장까지 내내 막혀 있는데요. 이 사이 양화대교 지난 3차로 사고로 차단돼 있어 무척 혼잡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오늘 하루 이슈의 중심. 당신의 아침을 책임지는 직격 인터뷰.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소각하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번 판결은 지난 2018년 대법원 판결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그런 판결입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피해자 측 대리인인 강길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각하는 사실상 이제 패소라고 봐야 되죠? 패소하고는 조금 다른 문제이긴 합니다만 사실상은 청구권이 부인된 것이라서 패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최대 규모였죠? 85명이었습니까? 85인이었습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뭐 중간에 일부 소취한 분 빼고 한 84명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 대신에 이제 피고가 중요한 그 일본 전범 기업들 16개가 포함이 돼 있어서 그것으로 보면 최대 규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이게 일종의 전체 그 여러 개 지금 사건이 계류 중인데요. 이게 아마 모델 사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 사건의 케이스 사건으로 볼 수가 그렇죠. 있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이제 각각 소송을 뭐 여러 군데에서 내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보면은 가장 큰 케이스다 이런 말씀이신데 가장 큰 규모다. 근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1심 판결. 1심 판결은 그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이미 인정한 그 법리를 부인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일종의 그 법이 아닌 일종의 외교적 국제적 논리를 끌어다가 이게 이제 전원합의체 그 소수 의견인데요. 이걸 끌어다가 이제 판결을 하고 있고 또 특이한 점은 그 일본의 그 일제 강점 사건을 그게 불법성을 부인하는 이런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그런 논리를 펴고 있어서 약간 의문인 앞으로 논란이 많이 될 사건입니다. 이게 불법성을 부인하는 대목이 어떤 대목이었습니까? 판결문에? 일종의 이게 이제 그 국제 간에는 그 어떤 그 중앙 정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이렇게 침범하는 거에 대해서 규범적으로 규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육강식 과한 표현이긴 합니다만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국제법 질서로 보게 된다면은 그래서 불법성이다 이렇게 단정할 수 없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뭐 너무나 많은 피해가 있었고 특히 이 강제징용 사건에서 그 피해자들은 아주 열악하고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고 심지어 뭐 죽음에 내몰리는 등 아주 피해 상황이 심각했기 때문에 이것을 불법성이 없다라고 본다는 것은 전체 그 헌법을 떠나서 국제 그 인권 규약이나 인권 헌장에 뭐 위배되는 이런 기본권을 유리하는 사건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논리라면 조금 더 나가면 전쟁에서 어떤 나라 점령하면 자기들 마음대로 해도 뭐 나중에는 뭐 어떤 청구도 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이건 이제 일본 측 입장인데요. 예. 독일도 이와 유사한 일을 행하였죠.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이 전범 기업들이 추후에라도 어떤 과오가 발견되거나 불법성이 발견되면 배상하는 쪽으로 많이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본 정부는 국제적인 기준에도 맞지 않는 그런 변명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판결문 근데 곳곳에 아까 말씀하신 어떤 국제정치적인 논리, 어떻게 보면 이제 속설 같은 것도 막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주관적인 해석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보통의 판결문에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저도 보지 못했고요. 되게 이런 그 정치나 외교 문제를 다루는 특별한 그 헌법 기관이 있습니다. 그게 헌법재판소인데요. 아, 그렇죠. 원래 사법부는 정치적 중립성을 견지해야 되는 기관으로서 이런 정치적 논리나 외교적 논리가 특히 민사재판, 그것도 하급심에서 이런 논리를 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법조계에서는 이게 논란이 예상되는 판결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대한민국의 위신 추락, 일본과의 관계 악화를 막기 위해서 판결을 한 것 같은 뭐 이런 논리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정치인이 한 판결인지 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사법부가 판단 이후로 삼을 기에는 조금 조심스러운 그리고 좀 그 일반적인 그 법조인들이 하지 않는 그런 판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법원은 선고기를 이 판결에 이게 왜 3일이나 앞당겨서 판결을 내린 거죠? 그 당시 상황을 조금 설명해 보면요. 저도 출근해서 오전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뭐 그 당일 날이죠. 당일 몇 시간 전에. 그래서 법원에서 공문이 왔길래 열어봤더니 날짜가 오늘로 당일이죠. 당일로 돼 있어서 제가 이게 오타인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뭐 이런 일이 있나. 이게 뭐 전혀 경험해보지 못해서 상당히 당황을 했고요. 그래서 아마 그 이유는 이런 판결이 떨어지면 뭐 선고되면 아마도 피해자들이 좀 소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지 않았나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뭐 3일이나 별로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통보를 안 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사전에 협의도 없었고. 그렇죠. 당일날 대리인한테도 당일날 한 것이죠. 그렇다고 보니까 이게 상식적으로는 뭐 통지를 했으니까 지켜진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사실 뭐 피해자들이 지방에 있는 피해자들이 많거든요. 그렇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참여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이게 원래 헌법상 절차적 참여권이 보장돼 있습니다. 사법상 권리 중에 절차적 참여권이 보장돼 있고, 근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잠탈한 것이 아니냐. 라고 법조계에서는 우려에 섞인 의견들이 많고 나쁜 선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8년 대법원 판결에서는 이제 1억씩 배상하라 이런 판결이었고 지금은 이제 각하를 했단 말이죠. 다시 한번 그때 대법원까지 해서 확정된 논리와 지금의 어떤 아까 어떤 정치적인 논리 빼고 어떤 법리와 법리끼리만 부딪힌다면 한번 객관적으로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 주시겠어요? 그때 논리와 지금의 논리. 두 가지 점에서 두 가지 점으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요. 당시 대법원에서는 청구권 협정이 매우 중요한 문제였죠. 당시 청구권 협정에 과연 이 개인 간의 청구권이 포함이 되어 있느냐라는 게 쟁점이었는데 그 당시 일본이 강제징용에 대한 불법성을 부인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배상 문제가 생길 수 없죠. 논리적으로. 불법하지 않은데 누가 배상을 합니까? 그래서 그러네요.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았기에
지금이라도 이제 판단을 해보니 불법하니 그 청구권 협정에 들어갈 수 없었다. 예. 그러니 지금이라도 배상을 해라. 해서 청구권이 인정이 됐고요. 그래서 아까 그 독일 이야기를 하신 거군요. 추후에 불법성이 인정이 되면 그때는 배상할 수 있다. 그 말씀이시고. 예.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일본 정부의 성향이 자기들 침략행위를 이렇게 불법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약간 그 뒷거래 형식으로 배상금 일종의 돈을 주어서 무마하려는 태도를 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거기에도 불법성을 넣자. 당신들이 잘못했다. 이것을 직접 표현하고 싶어 했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일본 정부가 거부하는 바람에 그게 들어가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한다면 배상 문제가 생길 수 없다 논리적으로. 그래서 그에 대해서 배상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이라도 불법성을 인정해서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었고 현재 본 판결에서는 그 부분을 일본의 강제 점령 그다음에 강제 징용 자체에 대한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청구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가장 큰 차이가 나고 그럼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소송할 권리 즉 소권이라고 하는데요. 소권이 청구권은 일부 인정될 수 있으나 소권 자체가 없다. 왜냐하면은 국가 간의 이익이나 그다음에 헌법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런 그 소송상 청구 권리를 인정하면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즉각 지금 항소하겠다는 거죠? 당연합니다. 즉각 항소할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그 하급심 판례에서 전원합의체 판결과 정면에 배치되는 판결을 한다는 것은 대법원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즉각 항소할 수밖에 없고 또 더 나아가서 항소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와도 양측이 다 불만이기 때문에 또 대법원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앞으로는 법리적으로는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해 나가야 될까요? 이미 다 이게 드러난 사건이라 결국은 그렇습니다. 아마 1심에서 그 소각하 대상적격 그러니까 소권이 없다 이렇게 해서 그 편성시켰기 때문에 2심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일단 다투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아마 그 대법원 판단에 따른다면 항소심에서 저희가 그 본안 판결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본안 판단에서 좀 1심에서 좀 미흡했던 점 그 부분을 좀 보강을 해서 대법원 판결과 일치하는 판단을 받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판사는 법관은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을 했겠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판사를 탄핵해달라는 청와대 청원이 하루 만에 이제 5만 명이 넘었는데 국민들은 굉장히 이제 격앙돼서 반응을 하는 것 같고. 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은? 이게 해당 사건 변호사로서는 이게 그 법률 외적인 문제라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그렇죠. 어떤 그 재판을 해서 국민들이 그 재판을 그 비판할 권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당연히 국민의 권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판결에 대한 반발 내지 비판을 한 방법으로 국민들이 하는 행동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것도 일종의 하나의 어떤 그 권리 행사의 일부분이다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또 재판에 또 과도하게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기는 합니다. 그죠? 그렇죠. 판사님들이 그런 행위들에 영향을 받으시는 분들은 아니시기 때문에 국민들의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1심에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여러 피해자들이 각기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그 피해 배상을 해달라고 청구 소송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몇 건이나 진행되고 있죠? 손해배상 소송이? 지금 한 20여 건. 20여 건? 모든 사건을 맡고 있지 않아서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만 한 20여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좀 이번 판결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습니까?
다른 법원 재판부에서 아마 고려하는 건 당연하고요. 예. 그리고 그런데 이제 그 기존의 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워낙 그 무게감이 있어서 예. 아마 다른 판사님들이 다른 재판부에서는 아마 그 기존 대법원 판결을 더 무게감 있게 다루리라 그렇게 통상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뭐 사법부 판결에 감나라 배나라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정부는 뭐 어떤 입장을 해야 될까요? 예. 그냥 뭐 지켜보는 수밖에 없죠. 뭐 어떻습니까? 그렇죠. 예. 정부는 사법부 판결을 지켜보시고 또 정치적으로 또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그건 정부가 또 해결해야 되고. 예. 예. 판결이 나오면 또 집행 문제가 남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 그 집행 문제는 법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그게 오히려 이제 정치적 문제가 많이 대두되죠. 거기에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거기에서 아마 정부가 일본 정부하고 어떤 그 좋은 예. 협상을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각각의 역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강제징용 피해자 측 대리인인 강길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청취자 K7438님 일본에서 나온 판결줄인 줄 알았습니다. 이런 말씀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너 공산주의자지. 그럼 너 사회주의자구나. 2021 KBS 연중기획 기억을 기록하다. 그 남영동 대공분실은 뭐 집당 구타가 떨어지고 그냥 그 치조하는 그 책상을 사이에 두고 말을 하면 하는 대로 안 하면 안 한다고 때리고 그것도 직성이 안 풀리면 이제 뒤에다가 그 욕조에다 물을 가득 채워놓고 천으로 된 걸 손을 뒤로 해가지고 묶은 뒤에 욕조 앞에 꿇어 앉혀놓고 어쨌든 최소한 3사람 내지 4사람이 달게 들어가지고 그냥 몸을 거꾸로 집어넣는 거죠 물에. 욕조에 물고문을 당하기 전까지는 거기에서 내가 물고문을 당하리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별로 안 들었어요. 나중에 이제 당하고 나니까 그런 용도로 설치한 거구나. 박종철 열사를 생각하면은 60민주항쟁도 바로 박종철 열사의 고문 치사 사건이 발화선이 됐고 80년대 민주화를 위해 투신한 노동운동가이자 어느 돌멩이의 외침의 작가인 유동우 씨는 기억합니다. 1981년 그는 남영동 대공분실에 끌려가 혹독한 고문을 당하며 공산주의자라는 자백을 강요받았습니다. 수많은 학생과 일반 시민들이 가혹행위를 당한 대공분실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으로 그 실체가 드러났고 87년 6월 민주항쟁의 도화선이 됐습니다. 대한민국 민주화의 디딤돌이 된 대공분실, 그곳에 남아있는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겠습니다. 당신과 대한민국의 기억, KBS가 기록합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기온이 꽤 많이 오를 전망입니다. 전국의 낮 최고 기온 22도에서 33도의 분포가 예상됩니다. 어제는 의령이 33.4도까지 올랐는데요. 오늘은 대전이 어제보다 기온이 다소 오르면서 33도, 전주도 비슷한 기온이 예상되고 서울도 어제는 29.5도까지 올랐는데 오늘은 32도까지 내다보고 있습니다. 세종, 광주, 대구 등도 상당히 높은 기온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낮에 이렇게 기온이 오르다 보니 일부 지역은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소나기 가능성도 있는데요. 강원도 산지, 전라북도 북동 지역을 중심으로 오후 한때 5mm 미만의 소나기가 지나가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 영향을 받기 때문에 종일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되고 고기압 가장자리에 드는 제주도 지방만 오늘 오후까지는 5에서 30mm 정도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많은 곳에서 비 소식이 전해지겠습니다. 내일 오후 서해상에서 저기압이 점차 다가오면서 제주도 지방은 오전부터 일찌감치 비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고 차츰 비가 내리기 시작해 밤이 되면 우리나라 서쪽 지역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금요일은 전국에 걸쳐 내리겠고요. 내일 오후부터 모레 사이 남해안 지방과 제주도 지방은 비가 집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21.7도, 습도 68%입니다. KBS 58분 날씨 윤지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오늘 하루 이슈의 중심 최경영의 최강 시사.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현지 시간 8일부터 자국민에 대한 한국 여행 경보를 기존 2단계에서 가장 낮은 단계인 1단계로 완화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1단계로 하향 조정한 건 지난해 11월 2단계 지정 이후 약 6달 반 만입니다. 택배기사 과로사 문제를 둘러싼 정부와 택배노사 간의 사회적 합의가 결렬되면서 택배노조가 오늘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파업 돌입으로 전국의 택배노조원 2천여 명이 일손을 놓으면서 택배 배송이 일부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권익위원회가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이 있다고 본 12명 국회의원 전원의 실명을 공개하고 이들에게 잦은 탈당 조치를 내놨습니다. 민주당은 업무상 비밀 이용, 부동산 명의 신탁, 농지법 위반 등의 의혹이 있는 해당 의원들에 대해 무혐의로 밝혀지면 복당을 허용하겠다며 당의 결정을 따라달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일반 시민 여론조사를 시작합니다. 시민 여론조사는 오늘과 내일 양일간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일반 성인 남녀 중 여당 지지 응답자를 제외한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한편 이준석, 나경원, 주호영, 홍문표, 조경태 후보 등 5명의 당권 주자들은 오늘 밤 10시 50분 KBS에서 열리는 마지막 방송 토론회에서 격돌합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아나운서 장수연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 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을 받은 12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출당 및 자진 탈당을 권유키로 결정했습니다만 일부 의원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 수석 부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한병도 의원입니다. 예. 의원님, 일단 12명 명단 공개를 했습니다. 네네. 생각보다 빨리 공개를 전격적으로 했는데. 네네. 예, 공개를 하고 자진 탈당 권유 또는 이제 비례의원들은 출당 조치 발표를 한 그런 배경은 뭐가 있을까요? 예, 이미 이제 그제네요. 저희 6시경에 이제 권익위로부터 통보를 받았는데요. 네. 이미 전부터 저번에 부동산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당에서는 국회의원하고 직계 좀비 속의 부동산 전수 조사를 좀 하도록 하겠다라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국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 그래서 권익위에 의뢰를 했고요. 그 결과를 저희들이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부동산 투기에 대한 어떤 국민적 공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진해서 권익위에 조사를 의뢰를 했던 것이고요. 그 권익위의 그 결과가 얼마나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까?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실들이 적혀 있나요? 예, 이제 한 3가지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농지법 위반이라든지 아니면 특정 지역의 정보를 받아서 투기를 했다는 의혹 등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요? 정황이랄지 이런 것들도 다 기술이 돼 있습니까? 몇 년 몇 월에 신도시가 발표됐는데 예를 들어서 근데 이 사람이나 이 사람의 배우자가 어느 지역에 땅을 샀더라. 이거는 투기 의혹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까?
예, 이미 이제 그 내용을 제가 구체적으로 저는 들여다보지는 않았는데요. 예. 그 결과에 대해서는 초기에 이제 당 대표와 원내 대표가 그 내용만 받고 예. 밀봉된 상태에서 그 다음 날 최고위원들에게만 공개가 됐습니다. 아, 그랬군요. 그런데 예. 권익위가 그 시간 동안에 자세히 조사를 하고 예. 소명을 할 수 있는 기회까지 의원들에게 연락이 왔거든요. 아, 그러니까 권익위가 따로 그러면 이거 발표 나기 전에 예. 발표 나기 전에 소명을 하라고?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예. 이것에 대해서 소명을 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아. 그래서 의원들은 단순히 말로 소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거 관련된 어떤 뭐 통장이나 뭐 거래한 어떤 근거나 이런 것들을 전부 조사를 해서 권익위에 제출을 했고 권익위는 그 모든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예. 상당히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 예.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명을 하고 난 뒤의 결과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거는 예. 권익위의 조사 결과는. 네네네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부 의원들 우상호, 예. 오영훈, 김한정, 김혜재 의원 등은 예. 이게 뭐 억울하다는 입장이잖아요. 예. 그 소명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미 소명을 했다며요, 권익위에. 예, 그렇습니다. 근데 권익위는 이거는 의혹이나 아니면은 어떤 농지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뭐 이렇게 예. 판단을 한 것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기간 이후에 예. 부동산 거래가 있는 모든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거래를 한 모든 의원들한테는 소명을 하라고 연락이 왔고요. 아, 예. 그 결과 그 전체를 보고 이제 그 권익위에서는 판단을 한 것이고 그 개별 의원들한테 그것까지 조사한지는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이제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저는 그 의원님들이 좀 굉장히 당혹스럽고 예. 어떤 문제가 없다는 입장은 충분히 좀 이해를 하는데 그리고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는 그 권익위는 조사만 하는 거잖아요. 예. 그 수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저희들은 외부 기관에서 위임을 해서 조사를 했고 앞으로는 이제 특수본 수사가 이루어질 예정이잖아요. 예. 그것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해당 의원님들께서는 소명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예. 예를 들어서 뭐 농지법 위반이라든지 좀 어떤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그런 마음은 충분히 좀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하지만 지금 부동산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분 이런 문제를 생각을 했을 때는 당에서 당 지도부는 그렇게 단호한 입장을 견지를 할 수밖에 없다는 현재의 조건입니다.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 어머니 묘소를 찾다가 그 농지를 구입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예. 그러면서 이제 탈당 못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그것에 대해서 그 어떤 농사를 진 근거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 그것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명을 하시고 예. 당에서 이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무죄와 이런 것이 충분히 해명이 되고 무죄가 나오면 다시 당으로 돌아오실 수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지만 탈당은 일단 해라. 네, 그렇습니다. 그럼 자진 탈당을 만약에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근데 이미 뭐 당 지도부에서 이야기를 했듯이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만약 본인들이 탈당을 않겠다고 하면은 아마 이제 당에서 뭐 징계위원회 이런 게 열릴 겁니다. 예. 열리겠지만 이미 지도부 입장에 나간 상태에서 아마 좀 제명적으로 의견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아, 그렇군요. 예. 지도부 쪽에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네요. 네, 아주 뭐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 지도부도 바로 발표하고 장시간 토론을 했습니다. 최고위원들이. 예. 전날 이제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그 내용을 통보를 받고 최고위원들이 이렇게 장시간 토론을 한 건 이런 우상호 의원처럼 좀 소명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 거 아니냐. 예. 권익위 조사 절차가 다 맞았던 것이냐. 이런 갑론을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시간이 좀 길어지긴 했지만요. 예. 그래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이 좀 더 엄격하고 특히 이제 뭐 내로남불 정치권에서 이런 문제 제기도 많이 있고 했기 때문에 예. 우리 스스로부터
이번 문제에 대해서는 엄격 해야 된다는 강력한 의지가 그 토론 결과로 나온 것입니다. 예, 명의 신탁 의혹 있고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 있고 농지법 위반 의혹 있는데 예. 그 중에서 가장 좀 문제가 될 것 같다라고 보는 어떤 곳은 어딜까요? 업무상 비밀. 아무래도 뭐 명의 신탁이나 농지법 위반 같은 경우는 좀 해명을 하고자 하는 내용, 좀 뭐 경중을 가릴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그래도 업무상 비밀 이용에 대한 의혹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좀 이제 뭐 유무죄를 다툴 수 있지만 거기서 무죄들 나올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떤 내용을 보면 세 가지 내용 중에서는 업무상 비밀 의혹이 가장 좀 무겁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만약 뭐 무혐의를 받았다, 기소도 되지 않았다 이러면은 조건 없이 복당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무죄가 나오고 혐의가 없는 걸로 확정이 되면, 그리고 이제 권익위에서 조사 결과를 그 특수부에 넘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건 이제 수사 과정에서 위법 여부는 다툴 여지가 그 수사 과정에 충분히 있기 때문에요. 거기서 확실히 이제 소명이 되고 무죄가 나오면 당으로 입당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수사는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그 국민의힘은 이제 감사원에 받겠다는 거잖아요. 그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그게 지금 이제 주장을 하시는 걸 보면 권익위원장이 여당 출신이기 때문에 의심이 가서 감사원에다가 우리는 조사를 의뢰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 조사 결과만 보더라도 이게 여당 출신이라면 이런 엄격한 이 결과가 민주당의 조사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그건 맞지 않는 이야기고요. 이미 위원장, 그러니까 권익위 위원장은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했고 직무 회피도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는 물론이고 권익위 내에서 최고 의사결정 결정기구가 전원위원회거든요. 거기에 참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공정성이 담보가 됐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말 민주당은 제사를 깎는 심정으로 지금 탈당을 권유를 했거든요. 결코 면피용이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면피용이다. 셀프 조사였다. 이런 예처럼 결코 면피용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특히 그 지금 감사원에 요구를 했는데요. 감사원법 24조는요. 국회에 소속된 공무원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닙니다. 야당에서 그걸 과연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감사원의 조사를 의뢰했다는 것은 직무감찰 대상이 아닌데 한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이거 시간 끌기 아니냐라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의당을 비롯해가지고 아마 어제일 겁니다. 국회 비교섭단체 5개 정당에서도 권익위에 부동산 전수조사를 의뢰를 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권익위에 지금 전수조사를 의뢰를 한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직무감찰 대상이 아닌 법적으로 할 수 없는 감사원에 하지 말고 권익위에 요청을 하면 그 진정성이 더 확실히 보장이 될 겁니다. 원내 그 수석 부대표시니까 원내 현안도 지금 첩첩산중입니다만은 그렇습니다.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이제 계속 고집을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상임위 재구성 문제를? 이게 참 어렵습니다. 상임위 이제 협상이 야당에서는 이제 법사위원장 외에는 다른 상임위는 이제 관심 없다 이렇게 하시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윤호중 그 전 법사위원장께서 원내대표로 선출이 돼서 가지고 이제 공석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국회에서 이제 민주당이 표결로 이게 완료된 상태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법사위원장만 달라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은 또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법사위원장만 가져가게 하겠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국정 주요 과제라든지 저희들이 주로 추진하는 어떤 법안에 대해서 이거 발목 잡기를 하지 않겠냐는 저희들은 또 다른 의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벌써 한 4월 16일 날인가요? 원내대표가 선출됐으니까 55일 동안 거의 공석으로 지금 놔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예. 뭐 이거는 어떤 타협의 가능성은 없습니까? 여당 입장이 변할 가능성 혹시 법사위를 뭐 내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하시고요? 예, 저희들도 지금 뭐 국정과제를 추진한다는 주요 입법 과제를 추진을 하려면 예. 법사위원장을 내줄 수가 없고요. 예. 그래서 좀 다른 협상을 하기 위해서 지금 55일 동안을 저희들이 선출을 안 주고 있습니다. 예. 이게 원내대표가 지금 출범을 했는데 사실은 첫 본회의에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려고 모든 준비를 마쳤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국회의장님께서 새로운 원내대표가 나오고 첫 본회의를 하는데 야당과 저 협상을 해라. 처음부터 이렇게 강행 처리하면 되겠냐. 그래서 다음 첫 본회의에서 법사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다는 의장님 말씀을 듣고 예. 저희들은 그때 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본회의 3회를 걸쳐서 했는데 저희들은 계속 요구를 하고 있지만 예. 이게 협상의 결론을 내지 못해서 이렇게 연기가 되고 있는데 저희들도 계속 이렇게 법사위를 공석으로 둘 수만은 없잖아요. 예. 근데 일을 하는데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되면 저희들은 결단을 해야 되지 않나, 결단의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야3당이 그 세종시 특별공급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국정조사? 지금 요청을 했는데 예. 이 특별공급 문제가 나올 때 바로 당과 당정청에서 지난달 28일일 겁니다. 예. 아마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제를 전면 폐지하기로 신속하게 결정을 했습니다. 예. 이것뿐만이 아니고 그 위법 사례가 발견한 경우에는 수사 의뢰하고요. 시세 차익 환수도 할 겁니다.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고 이미 그 약속을 드린 상태이고요. 예. 수사 결과를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이제 자꾸 국정조사는 좀 정치적 좀 내용이 많이 부동산 관련 의혹을 이어가려고 하는 어떤 그 정치적 의도가 많이 깔려 있다고 저희들을 판단을 하고 이미 이렇게 강력한 그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이 결과를 그리고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특공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 이제 국회가 국정조사를 해가지고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문제를 이렇게 떳떳이 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정조사는. 예. 그럼 국회의원부터 지금 저희들이 한 것처럼 전수조사를 전부 완료한 후에 예. 우리들 스스로 깨끗하고 예. 그 토대 위에서 국정조사를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고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거고 예. 국정조사보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우리 의원들은 부동산 전수조사부터 전부 응하고 예.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그 전수조사 빨리 하라 뭐 이런 말씀이시네. 네네네. 국정조사를 하려면요. 알겠습니다. 네네. 그 재난지원금 관련해서는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당하고 정부 간에. 예, 지금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고요. 예. 저희들은 지금 백신이 국민들께서 많이 참여를 해주고 계셔서 빨리 그 일상도 회복되고 소비 진작을 통해서 경제를 회복할 자신감이 지금 조금씩 생기고 있습니다. 네. 이걸 좀 더 가속화하려면 재난금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예. 근데 이제 이 대상을 어떻게 정할 그렇죠. 것인가 이걸 예. 놓고 지금 이제 당하고 재정 당국하고 아시다시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네, 재정 당국 고소득층은 제외하자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 이제 당의 다수의 의원님들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하자. 예. 이게 좀 다수이고요. 또 국민 모두에게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재정 당국은 좀 부담을 느끼고 있고. 예. 그래서 지금 그 차이가 있습니다. 보편 지급보다 정부는 고소득층을 제외한 피해계층의 선별 지급하는 것이 맞다. 이제 당에서는 이번 기회에 전 국민 지급하는 게 맞다라는 다수 의견이 아직 결론은 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부 입장은 만약에 고소득층이라고 하면 뭐 지난 2020년 뭐 근로소득세를 가지고 기준을 삼는 건가요? 근로소득. 예, 그러겠죠. 당연히 예. 이제 어떤 소득을 기준으로 하려고 할 거고요. 예. 그래서 이 차이가 현재 있긴 하지만 저는 이제 앞으로 지금 이제 초기 단계입니다. 당정 협의가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이걸 놓고 액수나 이런 것들은 진행되지 않은 상태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식적으로 또는 비공식적으로 논의를 통하면 이번 문제는 충분히 그 간극을 좁혀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 줘야 된다라는 그 여당의 입장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이게 소비 진작이나 이런 차원인가요? 아니면 어떤 그렇습니다. 건가요? 이게 이제 특히 기존부터 이야기를 해 왔지만 예. 이 이제 백신의 효과가 나오면 면역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게 되고 예. 지금 뭐 거시 경제 지표도 아주 좋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이런 부분들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손실보상에 대한 저희들이 논의도 하고 있지만 또 이 부분에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하면요. 예. 기존에 지급을 했을 때 가장 빠르게 효과가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소비를 그 진작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대선 경선 연기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거는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나요? 이건 지금 바로 결론을 내기는 쉽지 않고요. 예. 나왔듯이 뭐 연기를 해야 된다. 예. 당은 당규에 따라서 기도는 따라야 된다. 이 입장이 상존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아마 이번 달 중순에 바로 대선 기획단에서 논의를 할 예정이거든요. 이번 달 중순에? 예. 바로 출범을 합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는 본격적으로 경선 일정이라든지 게임의 룰을 구체화하는 것이 아주 가장 급선무한 주제가 될 것입니다. 예, 말씀 감사하고요. 한병도 네네. 더불어민주당 원내 수석 부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정, 공익, 그리고 균형. 한 발짝 더 들어간다. 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송. 최경영의 최강시사. 최강시사 김한의 눈. 네, 김한의 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김한의 눈 백신 이야기인데 네. 백신 외교, 백신 경제, 백신 사기? 네. 뭐 백신 앞에 여러 가지 수사어들이 붙고 있는데요. 뭐 글로벌 백신 외교다, 글로벌 백신 동맹이다, 뭐 글로벌 백신 경제다, 뭐 이런 얘기 있는데 지금 국내에서 글로벌 백신 사기가 벌어서 오늘 그 문제 다루려고 합니다. 대구시 이야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대구시가 굉장히 화제였었는데요. 예. 해외 업체의 제안을 받아서 3천만 명이 맞을 수 있는 화이자 백신 도입을 주선하겠다. 이 보도 나왔을 때 저도 깜짝 놀라고, 깜짝 대구시가 뭔가 일을 해냈구나. 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가 한참 이제 뭐 백신이 부족하다, 백신이 보릿고개다 이러고 그랬죠. 있을 때 막바지쯤이어서 굉장히 이제 화제를 모았었는데, 근데 대구시가 이제 정부에 토스를 하겠다 결정은 그래서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혔어요. 그러니까 부랴부랴 이제 정부도 알아봤겠죠, 당연히. 근데 알아보니까 미국 화이자 본사가 모르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총체적으로 한마디로 비교하면 이제 사기를 당하는 거죠. 예. JTBC 보도에 따르면 근데 올해 초부터 정부를 상대로 이런 이제 말하자면 사기성 제안이 최소 5차례 이상 있었던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한국 중앙정부를 상대로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백신이 그 자체로 정치의 수단이 됐다라는 걸 보여주는 건데요. 그렇죠. 오늘 뭐 홍준표 그 의원이 그런 비판을 하기도 했던데 정치인들이 이제 백신을 내가 확보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나의 어떤 정치력, 그다음에 정치적 위상 뭐 이런 것과 이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황교안 전 대표도 미국에 가고 의원단들도 그랬었죠. 미국을 간 거잖아요. 근데 이제 뭐 구체적인 성과는 없었지만 근데 이제 이 문제도 그런 연장선상 좀 있는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구시는 어떻게 하다가 이런 착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좀 복잡한데요, 과정이. 대구가 지금 메디시티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거기 뭐 산업 단지 비슷하게 조성이 돼 있잖아요. 클러스터도 조성하고 이제 뭐 의료 도시 이런 걸 추진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이 메디시티 대구 협의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대구시 부시장이 이제 공동이사장으로 있는 조직인데 뭐 민간 조직이긴 하지만 이제 민간 합동 조직의 위상이라고 봐야겠죠. 여기가 이제 화이자 백신을 공동 개발한 독일 바이오테크와 접촉할 수 있는 글로벌 무역업체에게 제안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천만 명 이제 6천만의 분인데 이 제안을 받았고 이를 이제 정부에 후속 조치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진행되는 과정이 대구가 뭔가 지자체 중에 메디시티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고 이런 과정에서 뭔가 이게 이제 기구가 돌아가는 거가 아닌가. 애초 이 제안이 나왔을 때는 뭐 이렇게 판단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대구의 확인 제한 절차를 받고 확인에 이제 돌입한 방역 당국이 보니까 이게 정상 유통 경로를 거치지 않았던 거고,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에 법적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까지 시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화이자의 명의를 누가 도용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메디시티 대구 협의회는 이 자기네가 접촉한 경로가 화이자의 정상 경로인 줄 알고 이 부분을 이제 대구시에 얘기를 했고, 대구시장이 직접 나서서 중앙정부 이거를 이제 제한하는 촌극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대구시가 접촉한 것은 글로벌 무역업체를 접촉을 한 거네요. 그러니까 대구시가 그것도 이제 직접 접촉한 게 아니고 메디시티 대구 협의회가 접촉을 한 건데 이 메디시티 대구 협의회에 보고를 받은 권영진 시장이 나의 명의로 공문서를 발송을 해라. 이렇게 이제 된 거고, 근데 이제 여기 이에 대해서 이제 대구시는 선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니 선이었겠죠. 이 과정이 당연히 이제 뭐 그때 백신을 구하는 게 너무나 급한 일이니까 뭐 이해는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서 근데 이렇게 되면 방역 당국의 행정력에는 엄청난 혼선이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 명 한 명 백신을 차근차근 맞춰 나가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갑자기 그 비정상적인 경로를 통해서 3천만 명분을 뭐 3천만 개를 수입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나오면 방역당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일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 자체가. 근데 이제 그런 혼란을 초래했다. 이런 비판을 지금 받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갑자기 기자회견을 하고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그 정치적인 공격의 수단으로도 삼으려고 했었던 것 같은 의심은 듭니다. 그래서 뭐 홍준표 의원의 말을 빌자면 떠보려고 했다 대구시장이 뭐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던데, 그러니까 이 뉴스가 나오자마자 바로 이런 댓글들이 쏟아졌어요. 대구시장도 3천만의 분을 구할 수 있는데 중앙정부는 뭐 하는 거냐.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대구라고 하는 이제 어떤 뭐 그 공간이 굉장히 좀 보수로 상징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이른바 이제 말하자면 그런 갈등 뭐 이런 것들도 좀 촉발이 됐었는데, 일단 대구시가 관련 브리핑을 열어서 그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구시장도 직접 사과를 했고요. 뭐 메디시티 대구협의회에서 논의에 온 거고 대구시가 지원하기로 했던 거다. 뭐 이런 형태로 조금 발을 뺐고, 어제 이제 대구시장은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 이렇게 했는데 뭐 이게 단순히 뭐 해프닝으로 볼 수도 있고 총국으로 볼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백신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글로벌 상에서도, 그러니까 한국에도 이렇게 사기꾼이 많은데 지구로 넓히면 얼마나 사기꾼이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놓고 보면 이게 이제 각국의 이 백신 정치에 이런 이제 말하자면 사기성 행각들이 개입할 수도 있다. 이거를 좀 보여주는 사건이고 해외에서도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충분히 해외에서는 뭐라고 나오고 있나요? 그러니까 대만 같은 나라도 지금 백신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대만에서도 이 대구시의 뭐 브리핑 장면 이런 거를 보여주면서 이거가 이제 사기를 당한 것 같다 대구가. 근데 대만도 백신이 부족하지만 지자체가 이런 일을 당해서는 안 된다 이런 보도가 나왔고요. 약간 망신이네. 네, 일본 언론에서도 소개가 됐는데 일본 언론에서는 이제 대구시가 화이자 백신 관련해서 사기를 당했다 뭐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민간 무역 업체를 통해서 백신을 조달할 수 있다라는 것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분석도 이제 곁들였습니다. 혹시 뭐 청취자 나나노님은 돈까지 뜯긴 건 아닌 거죠?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도 글로벌 무역업체랑 접촉하면서 뭐 성금을 줬다든가 그렇지는 않았겠죠? 뭐 지금 현재까지는 그게 밝혀진 바가 없는데 그래서 일부에서는 대구시가 여기 예산을 썼다면 국고 손실에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중앙정부랑의 사전 협의 없이 별도 독자적으로 움직여서 우리가 확보했다라고 하는데 그게 그냥 뭐 전화 몇 통화 뭐 문서 몇 개 주고받아서 될 일은 아니었을 텐데 그럼 그 과정에서 어떤 예산이 쓰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확인까지 필요하다 이렇게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제 대구시장은 어쨌든 그런 부분은 없었고 자기의 불찰이다 이렇게 이제 일단 사과를 한 상태입니다. 글로벌 무역업체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에 글로벌 무역업체들 삼성물산 같은 얼마나 대단한 기업들이 많고. 그렇죠. 네, 바로 그 부분인데요. 코투라도 있고 그런데. 그런 데들도 지금 백신을 못 구하고 여러 가지 뭐 그 의료 관련된 용품을 수입하고 수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장벽이 있는데 이런 이제 이름을 알 수 없는, 그러니까 뭐 인터넷 용어로 빌자면 이제 약간 듣보잡 업체들. 갑자기 등장해서 우리가 몇 천만 분을 구해주겠다. 이런 이제 사기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자체들이 독자적으로 움직이면서 뭔가 방역당국의 전체적인 의사결정이라든지 흐름에 혼선을 주면 그 자체가 국민들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좀 각별히 유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한의 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 장희숙님, 사기꾼은 민간인 정보를 가리지 않네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2부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3부에서는 김준일의 뉴스 탐구 생활, 강홍국 교수도 나옵니다.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리겠습니다.
주위에서 이제 친구들이 홍사원의 경제쇼를 한번 들어봐라. 그래서 이제 용기가 생겨가지고 계좌도 개설하고 조금 이렇게 재미로 다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 출연진들을 어디서 이렇게 섭외를 하셨는지. 이런 경제방송 중에서는 제일 믿을 수 있는 방송이 아닌가. 경제방송은 뭐니 해도 홍사원 기사님이 최고신 것 같아요. 오후 4시 5분 홍사원의 경제쇼. 바른 정보만 전해드립니다. 몸이 먼저 반응하는 음악이 있습니다. 몸이 먼저 반응하는 시사도 있습니다. 매일 오후 5시 5분 KBS 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최경영의 최강 시사. 세상의 모든 뉴스를 탐구합니다. 김준일의 뉴스 탐구 생활. 네, 화제가 되는 이슈를 깊이 있게 파헤쳐보는 뉴스 탐구 생활. 세상 모든 것이 궁금한 남자 김준일 뉴스톱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웬일로 넥타이를 했네요. 정장으로 완전히 차려입고 나왔습니다. 예. TV 출연 때문에 저렇다는데, 예. 라디오 출연을 할 때도 이렇게 입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뭐 일단 최경영 진행자부터 넥타이를 안 하셨는데 저한테 이렇게 강요를 하시면. 저는 가능하면 그 자켓은 입고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점잖게 입고 나오겠습니다, 앞으로. 예. 오늘은 어떤 뉴스 탐구 생활인가요? 예. 최근에 그 국제 해커 조직으로 알려진 어나니머스가 예.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이제 저격 그리고 이제 경고를 했습니다. 어나니머스, 오늘의 잠깐 영어 퀴즈. 어나니머스는 무슨 뜻일까요? 예. 저한테 내는 건가요? 청취자한테 내는 건가요? 그냥 말씀하세요. 예. 익명의 라는 뜻이죠. 익명의. 익명의. 예. 그냥 국제 해커 집단인데 이름이 어나니머스예요. 어나니머스예요. 익명의. 예. 이게 어나니머스가 일론 머스크를 공개 저격했다? 예. 익명이라서 어나니머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예, 그거는 뒤에 좀 설명을 드리고 이제 어떤 내용으로 했냐면은 일단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가상화폐 시장에서 일론 머스크의 발언 하나하나 때문에 출렁이는 현상이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이제 최근에 비트코인이 한 30-40% 빠지는데 일론 머스크의 어떤 발언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 공언했죠. 예, 그리고 뭐 이제 중국의 뭐 이제 가상화폐 금지시킨 것도 포함을 해서 어찌됐든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많은 이제 뭐 개미 투자자, 개미 코인 투자자들이 이제 화가 난 거예요. 예. 그거를 대변을 해서 이제 공개적으로 했는데 뭐 이런 좀 센 말들이 나왔어요. 뭐냐면은 당신의 공개적인 변덕 때문에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의 꿈이 물거품이 됐지만 당신은 수백만 달러짜리 저택에서 이들을 조롱했다. 당신이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번에는 임자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테슬라가 사실은 정부 보조금 받아서 이익 낸 거지. 그러니까 이익 낸 게 뭐가 있느냐. 뭐 약간 뼈를 때리는 거죠. 사실 정부 보조금. 이건 맞는 말이야. 예, 맞는 말이에요. 예. 예, 보조금 뭐 했어요? 진짜 테슬라 사실은 영업이익이 얼마 되지가 않습니다. 8년 정도 적자를 보다가 이제 가까스로 흑자를 전환했는데 그리고 지금 최근에는 비트코인 팔아서 더 돈 많이 벌었지 테슬라 팔아서 돈 얼마나 벌었냐 이런 뼈를 때리는 얘기까지 했는데 어쨌든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이제 공개적인 경고를 한 거죠. 예. 이제 영상으로 유튜브에 올라왔어요, 이게. 유튜브로? 예. 그러면 얼굴 가리고 이 사람들은 하는 겁니까? 어떻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제 그 가이포커스라고 많이 보셨는데 그 영화에도 나왔었잖아요. 예전에 그 뭐였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제목이. 예. 여하튼 그거를 쓰고 항상 음성 변조해 가지고 너희들은 가면 쓰고 이게 이제 어나니머스의 상징이거든요. 가이포커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국 국회의사당을 폭파하려고 했다가 붙잡혀서 사형당한 인물인데 저항의 상징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게 그러면 아까 우리가 어나니머스 익명인데 진짜 어나니머스냐? 이게 모를 거 아니에요.
가면 쓰고 나와서. 어나니머스가 이제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예전에 이제 뭐 4chan이라는 미국의 어떤 큰 온라인 뭐 게시판 같은 게 있어. 커뮤니티가 있는데 이게 한국으로 따지면은 뭐 DC 인사이드 같은 이런 느낌입니다. 그렇군요. 거기에서 이제 게시판에 보면은 익명의 유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어로 이렇게 하면은 본인 아이디가 없으면은 익명의 유저 1, 익명의 유저 2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나니머스예요. 어나니머스 1, 어나니머스 2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제 막 이게 얘기를 하다가 야 어나니머스 좋은데?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 단체를 해커들이 느슨하게 연대체를 만들면서 이거를 어나니머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나니머스라는 게 사실은 어떤 뭐 중앙 집권화된 뭐 이게 이런 조직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누구라도 어나니머스가 될 수 있습니다. 저도 될 수 있어. 오늘 제가 어나니머스다 이렇게 하면은 실제 모두가 어나니머스다 이런 식으로 그 조직의 어떤 강령을 표방한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진짜냐 가짜냐에 대해서 지금 진위 논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나니머스를 표방한 트위터 계정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제일 큰 팔로워가 제일 많은 데서 이거 우리가 한 게 아니다라고 부인을 했어요, 일단. 근데 다른 계정에서는 이거 우리가 했다. 이건 우리가 했다라고 또 인정을 한 상황이고 블로그에도 글을 올려서 일단 어나니머스가 맞는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지금 이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굉장히 큰 분노를 느끼고 있다. 지금 최근에 스톱 일론 머스크 이런 단체도 생긴 거 아시나요? 미국에? 그래요? 그래서 뭐가 하냐면은 가상화폐를 만들었어요. 여기서 또. 그래서 이거를 띄워서 일론 머스크의 그 테슬라 그 지배주주 자리를 우리가 테슬라 주식을 사들여가지고 얘들을 박탈시켜버리겠다. 제가 보기엔 이것도 약간 사기극 냄새가 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런 걸 정도로 일론 머스크에 대한 반감이 매우 크다 지금. 아까 그 생각 안 나는 영화 제목 V4 벤다타. V4 벤데타. V4 벤데타. 이 유튜브에 댓글이 바로 나오니까 이게 좋네요. 정말 똑똑하십니다. 우리 청취자분들의 수준이 훌륭하십니다. 근데 이게 단체나 조직이 있는 거는 아니네요. 지금 쭉 말씀 들어보니까. 느슨한 연대체고요. 뭐 이를테면 그러니까 연락은 하겠죠.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왜냐하면 추적이 되면 안 되니까. 이거 중앙단체 만들어놨다가 뭐 서버 갑자기 털려가지고 명단 쫙 나오면은 다 이제 감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이제 연결은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가 중구난방이에요. 어떨 때는 굉장히 좀 신빙성 있는 뭐 경고들이 나온 거라 하면은 어떨 때는 이거는 뭐 사칭한 사람들. 예전에 우리나라 청와대 해킹하겠다라고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거 잡아보니까 어나니머스를 사칭했는데 2014년에 그 중학생이었습니다. 한국 중학생. 뭐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과거 이제 우리 미네르바가 갑자기 생각이 나기도 하고 그때 뭐 뉴스 칼럼니스트였다는 소문이 돌았다가 나중에는 아닌 걸로 이제 판명되고 뭐 이랬었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그랬었고 생각해 보니까 그런 일들이 많네요. 근데 익명에 또 해안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이제 좋은 일을 할 수도 있는데 해커라고 하면 보통 나쁜 일들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게 뭐 소위 말해서 화이트 해커냐 블랙 해커냐 뭐 이런 거를 구분을 해요. 블랙 해커라고 하면은 좀 더 불법적인 수단을 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 그리고 화이트 해커는 기본적으로 좀 뭐 불법적인 수단을 덜 하면서 뭐 이렇게 좀 긍정적인 일을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워낙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레이 해커다 얘들은. 그레이 해커. 규정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고 어찌됐든 하는 일들은 대부분 다 불법입니다. 그렇죠. 사실은. 해킹은 불법이에요. 뭐 디도스 공격 같은 거 많이 하거든요. 이거 다 불법이에요. 이게 지금까지 어나니머스 과거 행보는 그러면 어땠습니까? 뭐 굉장히 많았죠. 화이트 해커입니까? 아니면은 블랙 해커입니까? 그레이 해커입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예전에 뭐 2015년에 IS 이슬람 극단주의 이슬람 국가라고 불렸던 IS 사이저 우리가 전면전을 벌이겠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IS가 가지고 있는 걸로 추정되는 트위터 2만 개를 다운시켜버린 것도 있고요.
이를테면은 뭐 조지 플로이드 사건, 블랙 라이브스 매터 이거 있었던 그거에서 미니애폴리스 경찰서 홈페이지를 디도스 공격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거는 권위주의에 대한 공격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자유를 이제 뭐 우리 기득권, 권위주의, 이런 것들이 있고 트럼프 2016년에는 트럼프 대통령 그때는 후보였죠. 후보에 대해서 공개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트럼프에 대해서. 어나니머스가. 어나니머스가. 그리고 2020년에는 그 아동 성범죄자 앱스타인이 이제 감옥에서 이제 갑자기 뭐 자살, 아니 극단적 선택 의문에 이제 죽음을 당했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뭐 이제 트럼프가 관련이 있다 뭐 이런 증거들을 어나니머스가 뭐 얼마나 진실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를 공개하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잘못하면 그 안 좋은 이제 음모론을 유포하거나 아니면 뭐 그 정도 수준은 아니겠습니다만은 뭐 이상한 댓글들을 쭉 올리는 뭐 이런 걸로도 악용될 수도 있겠네. 잘못하면.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실체를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유명한 사기극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제가 이거를 가짜 뉴스는 어떻게 세계를 낚았나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하나 쓴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2017년에 어나니머스 유튜브에 영상이 올라옵니다. 그래가지고 나사 미 항공우주국이 외계인하고 접촉했다. 이거를 곧 발표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미국의 주요 언론들하고 한국 언론들도 엄청 썼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어나니머스가 아닌 걸로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그거 차단해버렸어요, 영상을. 근데 이제 모든 언론들이 다 그걸 받아 쓴 거죠. 나사 외계인 만났다. 막 이런 거가 이제 막 낚시 막 제목이 막 올라와가지고. 근데 더 이제 황당했던 거는 그렇게 썼으면은 반성을 해야 되잖아요. 나중에 아닌 걸로. 사실 아닌 걸로 밝혀져. 또 그걸로 또 이제 낚시해서 뭐 이렇게 조회수를 올린 언론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때. 익명이라서 결국은 이제 신뢰성에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해커 이야기하고 뭐 뭔가를 폭로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니까 갑자기 오늘 아침에 본 기사가 생각이 나는데 프로퍼블리카에서 미국의 25명 가장 세계에서 부자인 사람들 그 미국 국세청 그 자료를 어떻게 구했는지 그 자료를 다 구해가지고 2007년도에 제프 베조스가 연방 소득세 한 푼도 안 냈다. 대단하네요. 뭐 2011년에도 한 푼도 안 냈다. 18년에도 한 푼도 안 냈다. 이걸 폭로를 해버렸어요. 프로퍼블리카가. 그분 지금 돈이 많아서 다음 달에 우주여행 간다고 어저께 밝혔는데 우주여행 갈 돈으로 좀 세금 좀 내십시오 진짜. 근데 이때 이제 털린 사람이 지금 마이클 블룸버그도 털렸거든요. 마이클 블룸버그는 지금 바이든 대통령과 굉장히 가깝잖아요. 가깝죠. 마이클 블룸버그가 굉장히 화나가지고 누가 이거 리크시키고 털어갔는지 조사해라 이런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상황은 난리가 났는데 연방소득세 우리로 치면 중앙정부에 내는 소득세인데 그렇죠. 주정부 소득을 제외하고더라도 이것도 상당한 부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거 잘하던 방식이에요. 그렇죠. 특정 부분에서 손해를 본 사업체를 가지고 거기에다가 자신의 소득이라든지 이런 걸 몰아줘가지고 굉장히 감세를 많이 받고 미국도 그런 구멍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구멍을 철저히 이용했다는 거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기사는 굉장히 커질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은 굉장히 커질 것 같고 이렇게 화이트 해킹을 했는지 아니면은 뭐 내부 자료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위키리크스 방식이거든요. 예전에 위키리크스도 일종의 화이트 해커로 불리는데 이런 식으로 고위 정보 이런 거 빼돌려서 이제 폭로를 많이 해왔죠 그동안.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이제 또 사회에 또 다른 어떤 중요한 아젠다를 던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야 이거 그러면 이 사람들은 계속 세금 안 내. 이런 식으로도 세금 안 내고 이게 합법이야? 이건 좀 이상한 거 아니야? 그런 어떤 중요한 의제를 던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위키리크스 이제 어나니머스가 뭘 할 것이냐 그래서 경고는 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정도 얘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테슬라에 대한 디도스 공격. 테슬라 홈페이지에 다운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 방법이 하나가 유력하고요. 그래서 전례를 봤을 때 두 번째는 일론 머스크 트위터 해킹할 가능성. 그래서 특히 해킹해가지고 막 이상한 거 올릴 가능성. 세 번째는 가장 난이도가 높은데 그러니까 가상화폐 계정 있잖아요.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해킹해가지고 그거를 다 뿌려버리는 방식.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좀 흥미진진하게 한번 지켜보고 싶습니다. 유튜브로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은 최강시사 유튜브 화면에 저하고 김준일 대표 어나니머스 사진이 같이 있습니다 지금.
예, 한번 지켜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 여기까지죠. 예. 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김준일 뉴스톱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8시 43분입니다. 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송 최경영의 최강시사. 말 같은 말. 네, 말 같은 말. 언제부턴가 저희 프로그램에 말 같은 말은 끝났나요?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요. 말이 많은 이 시대에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생각하게 해준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말 같은 말. 그 말 같은 말이 책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강원국의 어른답게 말합니다의 저자 강원국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히 계세요. 어른이 아니고 어른답게죠. 예, 어른이라고 했죠, 제가. 예. 어른이라고 했습니까? 이게 원래 최강시사 중간에 나갔습니다. 말 같은 말이. 그렇죠. 그다음에 옛날에 경제쇼 하실 때. 경제쇼 할 때도 나왔어요. 끝나고 나왔죠. 바로 이어서. 아니 근데 이렇게 듣고 있으면 강원국 교수님 그 음성도 굉장히 부드럽고 그래서 그게 마음이 차분해지고 좋더라고요, 저는. 아주 좋았죠. 예. 좋았고. 예. 이거 가지고 이제 하세요, 또. 어른답게 말합니다. 이거 가지고. 예. 방송은 지금 끝난 지가 좀 됐죠. 그 올해 지금 4월 초에 끝났고요. 시작은 작년 2월부터 했으니까요. 1년 좀 넘게 1년 했고요. 전. 어떠셨습니까? 그리고 이게 주에 3개씩 썼거든요. 주에 3개씩이니까 거의 60주를 했으니까 180곡지를 썼죠. 그렇죠. 근데 미천이 다 떨어져가지고 사실 이제 별 쓸말이 더 없었고. 아니 그래도 한 번 더 해줘도 돼요. 이게 막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음성은 이렇게 지나가는 거잖아요. 막 시끄럽게 정치인들 이야기하다가 막 어떨 때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막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그 아비규환 같은 그런 정치판들의 이야기를 듣다가 이 말 같은 말을 들으면 좀 좋잖아요. 사람이. 시끄러운 시장통에 있다가 잠시 이렇게 숲속에 들어온 것 같은. 마치 산사에 들어간 것 같은. 예. 그 반응도 아주 좋았습니다. 그 반응도 좋았고 이걸 어떻게 책으로 묶어서 내면 좋겠다는 의견도 많았고요. 그 당시에는 어디 강의 가면 말 같은 말 잘 듣고 있습니다.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요즘에 이제 끝나고 나니까 이제 그게 좀 서운하더라고요. 프로그램을 끝내신 거는 그 새로운 말이 없어서 이런 건가요? 예, 계속 하자고는 했었는데 저 더 이상 이제 쓸 말이 없어서 원래 한 1년 정도 생각했거든요. 1년 좀 넘었죠. 그래서 이게 어른답게 말합니다라는 이 책은 결국은 그런 말 같은 말에 나왔던 내용들을 다시 모으신 겁니까? 아니 거기에 이제 더 쓴 내용도 많이 포함돼 있고. 원래 이제 이거를 뭐 책을 내려고 했던 건 아니었는데, 뭐 KBS에서 제안도 하고, 반응도 좋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책으로 냈고, 지금 뭐 벌써 괜찮아요? 몇 주밖에 안 됐는데, 25,000부를 찍었으니까. 와, 그래도 강적들이 그 사이에 엄청 있었는데. 그렇죠. 원래 이게 방송하는 도중에 나가면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끝나고 나갔는데. 대단하네요. 25,000부면 뭐 출판시장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1,000부, 2,000부만 나가도 괜찮은데. 지금 뭐 거의 조국의 시간을 좀 향해서 좀 쫓아가고 있지 않는가. 이건 좀 오반데. 조국, 저도 원국이거든요. 같은 나라국이거든요. 욕먹겠다, 이 말은. 아니, 근데 제가 이 책의 뭐랄까요. 앞에 그 줄거리, 요약본, 그 다음에 목차 이 정도만 봤는데 좋은 내용들이 어른답게 존중하고 존중받습니다. 이런 이 목차 있지 않습니까? 이 목차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 뭐 목차는 그 출판사에서 윤색을 한 거고요. 어른답게 말합니다도 뭐 제가 제안한 제목은 아닙니다. 근데 요즘에 워낙 어른이 화두래요. 출판 시장에서.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런가 했더니 과거에 이제 우리는 어른 하면은
뭔가 이렇게 경험에서 나오는 통찰력도 있고 또 아래를 품는 이렇게 포용력도 있고 그래서 우리 보통 우리 윗세대 분들이 어른이 말하는데 어디 감히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른 말씀을 잘 들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 올수록 이제 그런 어른의 권위 이런 것들이 좀 흔들리는 경향이 있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워낙 변화가 빠르다 보니까 우리 때는 아버님 말씀 들으면 성공했어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과연 그 부모님 말씀 들어서 이 다가올 시대에 성공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도 있고 예전에는 뭐 우리 할아버지는 집을 직접 지으셨고 아버님은 닭도 직접 잡으셨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른들한테 배웠죠. 우리들은. 그랬죠. 근데 지금은 우리 아랫세대들이 더 똑똑해요. 더 많이 알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어른의 말을 그렇게 그 권위가 없어졌다고 그럴까? 그런 부분이 좀 있죠. 그다음에 이제 자꾸 말을 많이 하고 강요하려고 하면 이제 바로 꼰대가 되니까. 그러니까 어른답게 말하는 거하고 꼰대처럼 말하는 거하고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이를 먹었다고 어른이 아니고 어른다워야 되는데 어른다움은 없고 어른 행세만 하려고. 어른다움은 없고 어른 행세만 하려고. 어른이다. 어른 행세만 하려고 그럴 때 아래 직원들이 꼰대 이렇게 규정을 하죠. 그러면 우리가 어른답게 말하려면 책에는 이제 많이 나왔을 것 같은 책에는 뭐 73가지의 말하는 팁이 있다고 하는데 몇 가지만 소개를 해 주십시오. 저는 뭐 이게 저는 이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말 그러니까 연설을 준비하는 일을 한 8년 하면서 그 말이 어떠해야 되는가 이런 걸 이제 배웠거든요. 말을 준비해야 돼요. 그냥 곧바로 하는 게 아니고 내 말을 평소에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말을 준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메모를 하고 공부를 하고 스스로 자문자답하면서 내가 이거에 대한 의견 생각이 뭔지를 늘 생각하고 할 말을 평소에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 준비가 굉장히 중요하군요. 준비하고 그다음에 이제 말한 후에도 내 말을 복기해 봐야죠. 내가 예를 들어 누구랑 만나서 같이 밥을 먹었다. 집에 가는 길에 내가 오늘 무슨 말 했지? 그리고 해서는 안 될 말. 이 얘기는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는 말은 뭐였지? 아니면 이 얘기 했어야 되는데 이거 깜빡했네. 이 얘기도 할 걸. 이런 말은 뭐지? 근데 자기 말을 좀 곱씹어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말을 준비하고 말을 복귀하는 일단 말 공부 자체를 하질 않고요. 말에 무신경하고 말은 그냥 하는 거라는 생각들을 갖기 때문에 이게 말에서 자꾸 이제 말 실수가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지 않나. 그럼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말에 관해서 국어 시간에도 어떻게 말하라. 요새는 그 교과서에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그걸 배운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학교 다닐 때는 읽기 듣기만 주로 우리는 맞습니다. 선생님 말씀 듣고 읽는 방법만 배웠지 말하고 쓰는 방법을 학교에서 가르쳐 주지는 않았죠. 그럴 시간도 없었고. 맞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 말이 그런 것은 나는 그 영향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과거에 그 학교 다녔던 사람들이 못 배운 것들이 많네요. 생각해 보니까. 그리고 우리 사회가 말을 잘하는 거를 높이 쳐주질 않아요. 우리 최 기자님 같이 말을 잘하는 거를 좀 쳐줘야 되는데 말을 잘하면 뭐 입이 싸다, 말이 앞선다, 뭐 입만 살았다, 뭐 이러면서 옛날에는 그 공산당이다 그랬잖아요. 말만 하면 공산당이고 침묵이 금이고 빈수레가 요란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을 안 하면서 자랐죠. 그 한자에도 보면 겸손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겸자를 제가 곰곰이 보니까 말씀 원자에다가 이 겸하다 겸자잖아요. 그렇죠. 그게 볏짚 두 단을 손으로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려면 말을 좀 절제를 해야 되는 게 동양 철학적인 사고더라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몇천 년 동안 내려져 오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근데 말을 또 좀 절제를 하고 저도 이게 직업이라서 그렇지만 좀 하고 싶지 않을 때가 많기는 해요. 근데 이제 말을 제가 이렇게 누구를 봤을 때 저 사람 참 내공 있어 보인다 하는 분들은 되게 이런 분들이에요. 자기가 열을 아는데 한 6, 7개만 얘기를 해요. 다 얘기 안 해요. 그리고 자기가 느낀 감정이 100이면 100을 다 표현 안 해요. 한
절제를 하고 한 7, 80만 표현을 해요. 예. 근데 사람들은 알아요. 저 사람이 열을 다한다는 거. 백의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거. 야. 그럴 때 왠지 저 사람은 이유는 모르겠는데 왠지 내공이 있어 보여. 이런 소리를 하죠. 야, 오늘 또 많이 배웁니다. 근데 이 목차 중에서 인상적이었던 거를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면 말은 비우고 대화는 채웁니다. 이거 되게 좋았어요. 이 목차 제목 자체도 좋았고 말은 비우고 대화는 채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대화라는 것은 내가 이제 말도 하지만 들어야 하잖아요. 잘 들어야 말을 할 수 있고 상대의 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또 질문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상대의 말을 기본적으로 듣겠다는 자세가 필요한 거죠. 대화를 그렇습니다. 잘 하려면. 예. 그리고 이제 상대에 대한 어떤 배려. 그러니까 상대의 어떤 생각이나 어떤 심정을 읽어서 거기에 맞춰주는 그런 배려가 있을 때 대화가 원활하게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우리 사회 지금 사회적 대화를 보면은 그 양극단화, 이게 극단으로 치우치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 예전에는 같은 내용을 두고 서로 해석이 달라서 싸움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좁혀가는 과정이 이제 어떤 공론이 되고 그랬는데 이제는 출처부터가 달라요. 양쪽이 원래 그 사실을 얻는 출처가 다르고 뿌리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같이 뭔가 대화가 되고 타협이 될 여지가 애초부터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출처와 사실 근거가 달라버리면 그렇죠. 큰일 나죠. 근데 우리 점점 그렇게 돼가고 있어서 저도 참 언론인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입니다. 이거 계속 이렇게 가면 커뮤니케이션이 소통이 전혀 안 될 텐데. 그렇죠. 전혀 안 되니까 각자 자기 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에 대해서 얼마나 독하게 말을 내뱉느냐가 자기 편으로부터 점수를 따고 그러니까 그렇죠. 더 그렇게 되고 그러면서 그런 사람이 존재감을 갖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더 극단화되는 경향이 있죠. 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런 경우 저도 많은데요. 청취자 김남현님. 저도 낮에 말을 생각 없이 했다가 저녁에 이불킥을 많이 해요. 이거 저 이불킥 많이 하거든요. 많이 하죠. 근데 그거 하시는 분은 말이 앞으로 더 발전할 가능성이 큰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나마 복귀를 해보니까. 그건 복귀를 했다는 거죠. 반성을 했다는 것이고. 계속 반성을 해야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말 한마디 하면은 그 다음 말은 더 좋아져요. 왜 그러냐면 그 전 말을 복귀해보고 아쉬운 점을 보완하고 거기에 좋은 비유 사례를 붙여가지고 다음 말 할 때는 그걸 또 써먹고 뭐 이런 식이다 보니까 말이 점점 진화하는 거죠. 아, 시간이 너무 짧아서 한 20초밖에 안 남았는데 말 공부에는 마취뼈가 없다고 말을 하셨어요. 예, 끝으로. 예. 저는 뭐 말을 해보니까 말하는 게 너무 즐겁고 행복해요. 근데 그 말을 하려면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 중독이 됐어요. 공부가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이나 누구나 좀 공부한 것을 말해라. 말하기 위해서 공부해라. 죽을 때까지 계속돼야 된다. 지금까지 강원국의 어른답게 말합니다의 강원국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코로나19를 멈추기 위해 백신 접종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현재